한 학기 동안 우리 집합론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번 지난 학기 동안 배웠던 걸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죠. 자, 첫 시간에 집합론이란 무엇이냐 하는 강의를 했었는데요. 시간 나면 한번 그 1주차로 들어가서 강의 한번 들어보면 좋겠고요. 결국 집합론이란 집합에 대해서 배우는 수학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무한에 대해서 배우는 수학 분야라 그랬죠. 그래서 이름을 오히려 무한론이라고 정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자, 집합론에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한에 대한 개념, 그리고 기초적인 논리, 추론 이런 걸 연습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1장에서 기초 논리에 대해서 쭉 배웠죠. 명제, 연결사, 연역적 추론. 그래서 2장에서 추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타당한 추론이냐 아니냐 하는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3장에서 칸토가 제시한 그런 집합론의 개념에 대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런 칸토가 이야기했던 집합의 개념, 그게 뭐였어요? 집합이란 그 3장 1절 정의 얘기하는 거예요. 집합이란 직관이나 사고의 대상으로서 명확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집합을 이루는 각각의 것들을 원소로 한다 했는데, 이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했더니 나중에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겨서 여러 종류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러셀이 만든 패러독스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문제점들은 대부분 언어로 묘사했기 때문에 언어의 문제라고 무시되어 왔는데, 러셀은 오로지 수학 기호만을 논리만을 써가지고 이걸 표현했기 때문에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칸토가 제시한 집합론에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한다? 너무 많은 것들을 집합에 포함하려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설명, 러셀의 패러독스하고 비교되는 보통 우리 자연스러운 언어로 할 수 있는 설명이 뭐예요?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 이런 종류의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공리적으로 집합하자. 그래서 공리를 만족하는 이런 것들이 집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됐죠. 그게 바로 뭐냐? 공리적 집합론. 그래서 9개의 공리, ZF 공리계의 9개의 공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집합론을 구성했더니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얘기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무한에 관한 개념을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관계의 개념이었죠. 관계 함수. 이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한데, 함수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서 특히 단사함수, 전사함수의 개념이 필요하고요. 그보다 조금 느슨한 개념이 관계였어요. 이 관계의 개념이 사실은 나중에 분할의 개념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오히려 이 느슨한 개념 때문에 공학 분야에서는 이게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도구로, 연구의 도구로서 사용된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뭐 지문 인식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관계와 분할의 개념이 사용된다. 자, 그래서 함수는 관계 중에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관계인데 함수의 공리 2개를 만족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대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대응이 하나씩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함수 중에 중요한 함수가 뭐냐? 전사함수, 단사함수. 그래서 이게 동시에 만족할 때 전단사함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단사함수의 개념이 우리가 무한의 세계를 다룰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무한집합이란 원소가 무한개인 집합인데, 그 무한집합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데디킨트가 사용한 무한집합의 정의를 도입했죠. 우리는 뭐예요? 자신의 진부분 집합과 1대1 대응이 되는 집합. 그런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그러고, 유한집합을 무한집합이 아닌 집합, 이렇게 거꾸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봤더니 결국 나중에 어떤 결론을 이끌어냈어요? 즉 유한집합이란 뭐냐? 원소가 하나도 없거나 원소가 유한개인 집합. 또 무한집합은 원소가 무한개인 집합. 뭐 이렇게 결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하고 똑같이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무한집합의 특성, 본질이 뭐다? 진부분 집합과 1대1 대응이 되는 집합이다. 그래서 그 1대1 대응의 개념, 그걸 써가지고 두 집합이 대등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자연수의 집합과 대등인 집합, 가부번 집합. 그래서 이런 걸 계산해 봤더니 나중에 뭐 유리수의 집합 이런 것도 다 정수의 집합 전부 가부번 집합이 됐어요. 가부번 집합과 유한 집합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가산 집합. 그래서 가산 집합이 아닌 집합이 비가산 집합 또는 비가부번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부번 집합이 존재한다 하는 것도 증명했죠. 구간 0일, 그죠? 이게 비가부번 집합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한집합들을 본격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이제 기수라는 개념을 정했죠. 기수란 뭐다? 일종의 원소의 개수에 해당하는 개념을 자연수를 넘어서서 더 확장한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유한집합에 대해서는 자연수가 대응되지만 무한집합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수들이 필요했죠. 나중에 뭐라고 정했어요? 알레프, 널, 체, 뭐 이해, 체성 이렇게 쭉 나가죠. 그리고 또 하나 칸토가 증명한 중요한 사실이 모든 집합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집합보다 그 집합의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훨씬 크다. 따라서 그의 카디날 넘버를 계산하면 기수를 계산하면 기수가 더 크다 하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무한집합의 기수가 무한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죠? 그리고 뭐 기수의 합과 곱, 지수들을 정의했고요. 이것들을 쭉 계산해 봤어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들이 전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칸토 베른슈타인 정리라고 일종의 기수에서 작거나 같다라는 이 관계가 안티시메트릭, 반대칭 규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거나 같고 B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같아진다라는 그 개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 그죠? 그래서 기수의 계산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뭘 얘기했어요? 무한집합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RF 널, 체, 이해, 체성 뭐 등등등 계속 무한히 많은 게 존재한다 하는 걸 보였고 RF 널과 체 사이에는 다른 기수가 없다 하는 게 증명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증명이 불가능한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게 연속체 가설이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강의가 뭐였어요? 선택 공리가 뭐냐? 선택 함수가 존재하는 거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상으로서 우리 한 학기 동안 무한에 대한 개념, 우리 인간이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무한 집합들을 다룰 수 있는 도구가 전단사 함수였어요. 그걸 사용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무한 집합들을 서로 다 구분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배웠다. 그래서 그 무한인 집합들 사이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이 개념들은 나중에 이제 현대 수학에서 중요한 그런 결과로 사용됩니다. 자, 한 학기 동안 강의 듣고 과제 제출하고 하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자, 다음 기말 시험 모두 잘 치러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자, 다음 학기에 봐요.